안녕하십니까. 싱크로 법률사무소의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선 33기이고 12년차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업무는 약 80%는 다 재개발 재건축만 있고요. 거의 모든 부분의 소송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패소도 해보고 승소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수업인데요.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정비사업에서 분양 미신청자의 청산인데 계도청구소송, 토지수용, 사업비 공개, 감정평가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고요. 아주 너무 익숙한 내용보다는 좀 스토리 위주로 좀 편안하게 또 쉬운 내용도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이미 다 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하나 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여러분 아마 이 세 가지 일만 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되는데 이게 도시정비법으로 하나의 것으로 묶여 있지만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 연원이 주택건설 촉진법에서의 재건축조합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개발법은 과거에 도시의 무분별한 산동네, 판자촌 이런 데를 다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서 굉장히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좀 밀어붙이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중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이 재건축조합 여기는요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모여서 우리 한번 재산 증식 해볼까? 라는 민간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재건축조합이 워낙 활성화되고 집값 상승이 주범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요 법을 폐지하고 주택건설촉진법도 폐지하고 주택법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요 주택법으로 바뀌어 있고 도시재개발법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은 또 살아있습니다. 이것들을 섞어서 도시정비법으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공법적 성격을 가진 도시재개발법에서 온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민간 사업의 성격을 가진 재건축조합이 한꺼번에 묶이면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너무 범위가 애매해요. 그래서 아니 재건축은 그러는데 왜 재개발 안 그러느냐? 이게 왜 뭔가 심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심한 거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섞어놓다 보니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재개발 법리가 재건축으로 스며들고 재건축 법리가 재개발에 차용되기도 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익 산업,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재건축의 사업 진행,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사업 진행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보시라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3단계로 크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체를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보시라는 것은 사실 건축허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허가. 몇 층짜리 집을 몇 평형을 지을 것인가, 몇 세대를 지을 것인가, 용적률이 얼마고 건축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관리처분계획은 앞으로 지을 35층짜리 몇 동, 이거 지으면 800세대가 나오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400명이다. 그럼 그 중에 400명한테 어떤 아파트를 배정을 하고 얼마에 배분을 할 것인지 그 권리 변환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내가 가진 종전의 집이 헌 아파트가 3억인지 4억인지 그리고 내가 분양받을 33평, 43평이 6억인지 7억인지 그러면 그 차익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나는 몇 동 몇 호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에서 몇 동안이 정해지지 않지만 아무튼 자기 계획안이 성적표가 그대로 나오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여기서 계획이 나오고 단체 설립,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크게 3단계로 가는데 여기서 미동의자가 나타납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단체가 설립됩니까? 75%가 동의를 하면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75%. 그러면 나머지 25%는 반대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25%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돼요. 그래서 이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 강제 취득 절차가 매도 청구 소송이고 재개발에서는요 강제 조합을 제도라고 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75%가 딱 넘어가는 순간 나머지 다 그냥 단체 다 조합원이에요. 반대하더라도 다 조합원.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는. 근데 재건축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를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익을 뺏어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3심제 재판을 거쳐야 되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는 강제 가입을 시킨 다음에 쭉 나가다가 나중에 분양 신청해서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현금 청산, 토지 수용 절차로 갑니다. 이 재건축에서는요 처음에 조합설 위임과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를 하고 나중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또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금 청산은 매도 청구 39조를 준용해서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재판 절차죠. 1심, 2심, 3심까지 가야지만이 법의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처음에는 매도 청구라든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올라갈 때는요, 웬만하면 다 동의를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집이 좀 4억 원인데, 여기다 1억 원을 추가 부담금을 내면, 총 5억 원만 여기다 넣으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5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에요. 당장 프리미엄이 한 1억이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땡빛을 얻어라서라도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재건축에 찬성을 하면, 아파트를 받으면 그게 금방 상승하는 거죠. 그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동조를 했는데 요즘은요 그게 잘 안 돼요. 내 집이 지금 4억인데 1억 원을 플러스 시키면 5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지금 5억 원 주고 딴 데가 사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미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일단 당장 돈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낼 돈이 없다. 그런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매도 청구와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고 재개발과 도시환경 경기에서는 이제 분양시장 기간 내에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사업성 인가고시가 있게 된 다음에 분양신청 기간이라는 걸 줍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쭉 주는데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때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자 나는 33평을 가겠다, 43평을 가겠다, 뭐 A타입, B타입을 딱 찍습니다. 찍는다는 행위는 그걸 사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나 그냥 그걸 사겠다. 그럼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종전재산, 지금 철거 대상인 종전재산이 얼마인지, 3억 5천인지, 3억 8천인지, 4억인지, 또 내가 받을 종후재산이 5억인지 6억인지 금액을 알고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청을 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는 내 집이 얼마인지 살 집이 얼마인지 금액을 모르고 신청해요. 완전히 그냥 뭐 장님 코끼리 만들듯이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의뢰인들이 와서 항상 그래요. 도대체 뭐가 뭔데? 아니 뭐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예전의 자산과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 알려줘요. 알려달라.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계략적인 부담금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계략적인 부담금이 뭐냐? 그건 공식만 써서 알려주면 돼요. 우리 동네는 앞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 돈에서 들어간 비용 빼고 남는 돈을 여러분에게 분배합니다라는 뻔한 소리 다 써놓고 그걸 계략적인 부담금이라고 제시를 해요. 그럼 다들 끄덕끄덕하고 법원에서는 계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이 통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분양신청 공고 절차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언제 알려주냐면 관리처분 계획이 있죠.
관리처분 계획이 있기 한 달 전에 종전 종후자산의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정비법 48조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써 있는데 48조 1항 단서와 3호, 4호에 써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자기 금액을 알려주는 거죠. 내 성적표죠. 근데 그 한 달 전이라는 것은 사업시 인가고시 있고 분양신청 기간이 있고 이 뒤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저기 한 서너 달 뒤로 잡아놔요. 그리고 서너 달 뒤로부터 역산해서 한 달 전에 통보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분양신청할 때는 뭐가 뭔지 깜깜이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나중에 한 달 전에 총회를 한 달 전에 딱 받아보니까 이거 뭐야, 내 집이 지금 시가가 5억인데 내 걸 종전평가를 3억 5천을 해놨어? 이런 발칙한 이러면서 추가분담 보면 2억이나 내야 돼? 여기 잘못했네, 나 이거 철회할래. 철회가 안 되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만 철회를 할 수 있잖아요. 분양신청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내 집이 얼마인지, 새로 들어갈 집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그때 나와요. 물론 그전에는 평균가만 알려줍니다. 우리 동네 대략적인 종전자산은요, 땅 한 평에 1,500만 원이고요. 건물은 1제곱미터당 70만 원입니다. 대충. 됐죠? 네, 이렇게. 그러고 끝나요. 그런 다음에 신청하고 짠 보여주죠.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소송 걸고 이제 난리가 나죠. 관리처분 취소 소송 걸고.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 한 달 전에 종전정자산을 서면 고지하라는 조항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한 2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최근 한 2년 전에 생겼고, 그전에는 그냥 막 했어요. 그냥 일단 해, 좋으니까. 새 아파트 받으면 프리미엄 올라서 좋을 거야. 이런 상태에서 다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양신청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절차가 싫어서 분양신청을 안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버린 사람들은 조합의 행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이것을 막자.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난 뒤에는 명도가 가능하고 철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막아야 돼요. 어쨌건 간에. 이 사업 진행을 막으려면. 그럼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 조합원 자격을 탁탈당하니까 조합원도 아닌 것이 왜 관리처분 계획 총회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당신은 이제 청산 받아, 청산. 네 종전자산이 3억 5천인지 3억 7천인지 그것만 따지지 왜 조합 사업에 대해서 월가를 왜? 당신이 이미 이탈자잖아, 사업의 이탈자. 맞아, 이탈자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되는 순간 막 철거되고 명도되고 막 쭉쭉 쓸려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탈자이긴 하지만 이 분양 신청 과정이 정말로 적법하게 깨끗하게 진행되었다면 나는 신청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항변을 하죠, 그 사람은. 하지만 그게 법원에 잘 통하지 않죠. 이미 대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애매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법이다. 이런 법이 어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복덕방 부동산 딱 가면 이거 얼마예요? 33평 3억 5천, 아니 1,000만 원 깎아주세요. 금액 알고 쓰잖아요. 금액도 모르고 대충 쓰는 겁니다. 지금 분양 신청하는 행위가 매매계약 체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황당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뭐가 모르고 하고 안 하는 사람도 뭔가 기분이 나빠서 안 한 건데 제대로 했을 텐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은 현금 청산을 당하고 나중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전혀 못 다툰다. 그래서 소송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반대파죠? 비대위죠? 그러면 그중에 한두 명은 좀 신청을 해주세요. 원고 적격을 갖고 있어야지 이 싸움에서 월가를 갈 수 있지. 다 신청 안 해버리면요. 그냥 우르르 몰살당합니다. 청산당하고 끝이에요. 돈 조금 한 1,000만 원 더 좀 끝난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도 뭣도 모르고 신청했던 사람은 이탈이 안 되네요. 이탈이 안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나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그냥 차라리 내 헌집 그 값만 다오. 그 기간이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이 또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표준정권 44조 5항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4조 5항에 분양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당시 뭣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죠?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그냥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게 있어요. 조합에서 이미 그걸 알고 분양 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하지 않으면 청산당한다라는 그 44조 5항을 개정을 해버립니다. 개정을 해서 성을 빼요. 그거는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청산자가 된다는 것은 법에는 없고 정관에만 있었어요. 정관에만 있었는데 그 정관을 삭제를 하게 되면 못 도망갑니다. 그냥 먹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44조 5항은 왜 있느냐? 44조 5항은 사실 이탈할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존재한 조항이 아니고 이 재건축을 하면 굉장히 돈 버는 사업인데 뭐 계약 체결 안 하고 뭐 동호수가 뭐 호수가 발생이 잘못됐으니까 뭐 말이 많아? 계약 체결 안 해? 너 빼버리겠다는 위협 조항이었어요. 예전에 2008년 9월 이전에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을 때는 재건축하면 황금인데 지금 사업에다 1억만 더 하면 5억을 총 투자하면 7억짜리 아파트가 딱 생기는데 이런 거라네? 빼! 너 빼버려! 너 청산시켜버리겠다라는 무기 조항이었어요, 무기. 그런데 이제 그게 역으로, 나 빼줘. 근데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조항에 따라. 다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조합에서는 못 도망가게. 다 가버리면 어떻게 미부장 될 테니까. 아파트 한 800세대 지어놨는데, 조합원들도 다 도망가고, 일반 분양도 나누면, 이거 어떻게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유령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좀 안 돼, 가지마. 어떻게든 이제 아파트 하나씩 강제 배정하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44조 5억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수선한 아사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사업 분야, 요 분야만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돈 없고 정보 없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보호를 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소연하는 게 아니 뭐 돈 없는 사람이 뭐 어쩌고 돈 없는 게 죄예요, 죄. 몰랐던 게 죄고 항상 하소연하죠. 제가 뭐 젊었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뭐 풀빵 장사를 하고 해서 겨우 집을 마련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월세 겨우 지금 200만 원 받아가지고 내 나이가 67세인데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월세 200만 원 받아 살려고 하는데 이걸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부숴서 아파트 준다는데 그러면 나는 월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억울하다, 못 나간다, 투쟁투쟁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세가 지금 이렇게 됐고 그동안 40년 동안 여기서 잘 사시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느냐? 왜 나가야 되느냐?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께서 거기에 나 안 나갈래 눌러붙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되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죄진 게 아닙니다만 그냥 민폐가 되었어요라고 설명을 드리죠. 아무튼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매도 선고와 현금청산 시가 보상입니다. 시가인데 사실 이 시가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시가를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의 관념에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데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현 시세에 이미 다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수용 절차를 통하게 되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평가를 하고 있죠. 개발이익 배제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낮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현금 청산자들은 굉장히 시세에 반토막 치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되고 재건축 지역에서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은 이분들도 시가에 현저하게 유달되는 그런 금액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걸 제가 듣는 거 보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그냥 보여요. 아쉬울 것 없이 그냥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고 월세 200만 원 나와서 노후부가 살고 있는데 그냥 다 털고 나가요. 어디서 월세 나올 데가 없잖아요. 세탁소 하다가 20년 세탁소 했는데 나가요. 어디 가서 세탁소를 하겠어요? 그 허름한 세탁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중산층이 붕괴되는 게 훤히 보이는데요. 그래도 재건축은 시가 보상이니까 다행인데 또 재건축에서 좀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건축 지역의 상가들. 재건축은 시가 보상을 한다는 이유로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손실 보상을 안 해줍니다. 영업손실 보상은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법에 영업손실보상.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이 서수동 여기 만약에 재건축 한다고, 재건축 지역은 안 될 것 같은데 재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식당들이 있죠. 여러분 점심 때 식사 그런 조그마한 식당 하나가 약 4, 5천만 원 정도의 영업손실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4달 동안 4개월의 휴업보상이 나오는데 4달씩 4달의 기간을 주는 이유는 여기서 이 가게를 접고 딴 데 가서 새로 오픈하고 장사를 하는 데까지 4달은 걸리지 않겠느냐. 새로운 영업 장소를 찾고. 그리고 그동안 또 종업원들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은 또 줘야 되죠. 또 이사비, 또 광고 선정비 그런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4천만 원 정도 주면 그동안의 마찰적 그런 휴업 상태를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 라는 영업손실 보상이 약 4, 5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재개발에서는 그게 나와요. 영업손실 보상이.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 휴업보상은 4개월, 폐업보상은 2년인데 폐업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디선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은 염전 같은 거라 염전이 폐업될 때는 딴 데 가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2년치 보상을 주는데 대부분의 뭐 식당 이런 것들은 다 4개월의 영업손실 보상을 줍니다. 근데 그게 약 한 4, 5천만 원. 보통 여러분이 다니는 식당 정도면 그 정도가 나오고 주거를 이전할 때는 이제 재개발에서는 주거 이전비라고 해서 약 4인 가족 생활비 4개월분이 나옵니다. 약 1,400~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금, 영업손실보상이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서는 다 나와요. 나와요. 굉장히 적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건물을 현금청산 팔고 떠날 때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한다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재건축 매도 청구가 39조입니다. 도시민 주거민은 39조. 현금청산도 39조를 준용해서 하죠. 39조는요. 집합건물법 48조로 합니다. 집합건물법 48조에서는 시가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가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뭐 세입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영업손실보상 이런 거 없어요. 주거이전비 없고 이사비 없고 이주정착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상가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한 사례도 이런 게 있어요.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 재건축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 아파트 하는 그 옆에 조그마한 뭐 상가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군데 상가. 아니 여기 묶어버려요. 그냥 같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또는 상가 몇 군데를 같이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은 거기도 재건축 지역이 됐죠. 근데 상림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 토지보상법이 준용이 안 되죠. 영업손실보상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주정착금이 전혀 없어요. 그냥 건물가 밖으로 떠나. 그래도 시가보상이니까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 받고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여기서 듣고 아니 뭐 주거이전비하고 영업손실비 뭐 준다는데 딴 데는 재건축은 없어요. 왜 없느냐? 없어야만 하느냐? 그냥 입법이 그렇게 된 거죠. 뭐 법이 저희들은 뭐 법제에서나 어디서 뭐 연수원이나 법을 공부하면 법이 굉장히 심오하고 정치하고 그런 건 줄 아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심오하지 않아요. 그냥 개꿈을 낀 거를 그냥 해몽을 더 멋지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법을 짜맞춰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짜맞췄으면은 각각 이렇게 해야지. 재건축은 뭐 아파트만 하려면 아파트 하지 왜 옆에 단독주택을 묶어가지고 단독주택 사람들은 사실상 재개발의 성격인데 왜 한꺼번에 묶어버리냐는 거죠. 게다가 세상 별일이 많더라고요. 그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제 땅 지분을 약 10평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옆에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이 막 100평, 200평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 숫자는 20명. 아파트는 500세대. 20명은 훨씬 더 부자예요, 이 사람들보다. 하지만 숫자 20명이에요. 이 아파트는 500명이죠. 총회 하면 20명 그냥 깨져요. 그냥 쟤들 그냥 그 평가 대충 해. 보상하지 마. 그리고 쟤들
모든 계획에서 소외돼요. 모든 계획. 그래서 심지어 이쪽 땅이 더 넓은 경우에도 개미군단이 코끼리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나홀로 아파트가 있죠. 나홀로 아파트에 200명 살아요. 여기 옆에 땅이 무지하게 커요. 한 사람이 200평, 300평씩 갖고 있어요. 여기 15명, 나홀로 아파트 200명. 저 땅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200명이 투표로 그냥 다 표로서 다 심판해버리니까 주식회사는요, 사람이 적더라도 주식수를 70%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왕이잖아요. 심지어 한 20%만 갖고 있어도 다 힘들죠. 근데 이거는요, 아무리 땅의 면적이 넓더라도 사람 수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로 계산하는 거니 표로서 다 심판해버리면은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소외받아요.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를 하는 데서 다 빨아먹혀요. 물타기가 됩니다. 자산 가치가 물타기 돼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대형 평형의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대형 평형은 되게 뭐 50평, 60평은요, 숫자가 적어요. 나머지 막 17평 이런 사람들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잘 산다고 못 산다고 무시하고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동의 안 해요. 그리고 또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한강을 바로 바라보는 조망 최고 있죠. 그 동과 그 뒤에 동과 또 자기들끼리 또 그래요. 우리 동이 서울시내에서 조망권 최고. 한강 조망권은 강남보다 강북이 더 좋아요. 강북에서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딱 그걸 바라보는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망권이 앞동은 뒷동보다 조망권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조망권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해 줄 거야. 평수는 똑같아도 우리는 니네와 달라. 앞으로 감정평가할 때 이 조망권을 뭐 5천만 원 1억을 쳐줘. 안 해? 못해. 그래서 조합설립 미동의하고 그러죠. 그럼 거기가 조합설립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알박이식으로. 그러니까 저 뒷동네 사람들이 그래. 니네 거 쳐줄게 해서 정관에 만들어요. 아니 정관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고 뭘 더 쳐주고 정치하게 계산해서 넣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못 바꾼다 해서 바꾸려면 3분의 2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심하고 하죠. 이걸 또 바꿔버려요. 또 그냥. 그럼 또 싸움 나는 거죠. 우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니들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싸움이 나고. 아무튼 자산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나 이런 지역에 보면 영등포 아직 뭐 개발이 안 된 데는 보면 뒷골목 같은 아주 미세한 골목길 많잖아요. 그런 데 보면 뭐 노인네들 뭐 노래방 뭐 장기 두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앞 동네에는 주유소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래요. 건물 바로 도로가. 그런 사람들은요 재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뭐 주유소도 있고 건물이 있는데 또는 건물 조그맣더라도 부수고 자기 독자적으로 건물을 지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뒷동네 그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을 건설사에서 이제 찾아가서 장기나 두고 있는 사람들도 좌우장만 하시죠. 해가지고 충동질을 하죠. 그런 건설사도 있긴 있어요. 뭐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동질을 해요. 그래 접장 한번 할까? 해서 이제 뭐 용도 좀 바꿔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고 빅마우스 한 사람을 또 두고 부동산 업체를 끼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죠. 앞 동네 그 도로변이 있죠. 그 사람들 감정평가 완전히 물타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쪽 그 도로변의 감정평가가 좀 높게 나와요. 근데 도로변이 평당 2천이고 그 마을 안쪽이 평당 1,000만 원이라 이게 적정가라고 한다면 나중에 감정평가 나오면 보면 도로변은 1,300, 어디는 1,20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물타기가 되니까 부자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면적 자산가치 비율대로 투표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미묘한 것들 때문에 반대가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튼 원의가 지금 면제가 없죠. 자,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가입제, 이유가입제. 제가 이거는 이미 뭐 설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3심 거쳐서 가는데 재개발과 도시환경경비에서는
수용 절차를 들어갑니다. 수용. 현금 청산,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현금 청산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합과 협의를 먼저 해봐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수정고등법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데 조합만이 수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송이라는 거는 원고가 넣을 수도 있고 피고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나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조합만 수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피곤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빨리 고치하고 내 돈 받고 그냥 떠나려고 하는데 조합이 수용 신청을 안 해요. 수발도 안 해요.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합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두시죠.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30조. 토지보상법 30조에 보면은 재결 신청에 청구라고 있습니다. 재결 신청에 청구를 해주면은 재결 신청을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나중에 신청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20%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 수용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할 수는 없고 빨리 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30조에 따라서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조합이 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넘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은 요 기간 동안 20% 이자가 가져는데요. 그럼 나중에 수용재결 신청해서 나온 보상금 있죠? 이 보상금 예를 들어서 3억이다. 이 3억에 대해서 20% 이 날짜 기간 동안 20%가 가산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죠. 20%.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일단은요 조합에다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30조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를 내용증명표를 날려주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이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합이 60일 이내에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지나서 하면 나중에 신청할 때까지의 20% 기간을 이자를 준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의뢰인들은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빨리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고는 20% 이자 나온다니까 좀 늦게 했으면 좋겠대. 조합이 어떻게 하면 신청을 못하게 막을 수가 없네. 이거 참 애매하네요. 해달라고 빨리 해놓고 어떻게 또 막을 해 또. 채권자들 그러죠. 돈 갚으라고 막 해놓고 돈 갚으려고 하면 도망다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공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이 20%의 대상은 나중에 결정되는 보상금입니다. 근데 이제 황당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래서 조합이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요.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났고 공탁금이 총 16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합이 이 돈을 넣어야 돼요. 조합이 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조합은 이 돈이 없죠. 그러니까 시공사, 건설회사로부터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넣어야 돼요. 그럼 시공사가 그래 빨리 이 돈을 빌려주는데 2008년 9월 미국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인지 뭔지 그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에 이은 국내 건설사의 자금 위기로 인하여 이 시공자가 갑자기 돈이 없어진 거예요. 자금 조달하기 힘들고 지금 공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재개발 사업 자기가 빨리 수주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다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에 나온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 내에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되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이 수용재결이 실효돼 버렸어요. 소유권 취득 효과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다시 신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재결 신청에 청구를 해서 60일 이내에 조합이 시행자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재결이 떨어지고 보상금 공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 공탁 못해서 이 수용재결 자체가 실효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신청 청구해놨죠. 60일 지난 날부터 이 기간 동안 20% 이자를 달라고 해서
1심 판결이 주라고 나왔어요. 황당한 거죠. 상황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조합은 이걸 일부러 늦게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열심히 60일 내에 했는데 시공자가 이 짓을 해가지고 날라가 버린 거잖아요. 하긴 한 거잖아요. 빨리 하라고 촉구한 거에 대해서 60일 내에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걸 실효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예 안 한 것이 돼서 이 기간 동안 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야 열심히 하긴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취득이 이게 세력이 실효된다는 것은 소유권 취득에 효과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과거에 이 사람이 성실하게 소유권을 신청했던 이 역사적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가능한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다가 그 1심 판결이 판사님들이 아예 뭐 재판을 3년 끄시더라고. 근데 물론 그 3년은 이유도 있어요. 이 당의 조합 자체 조합의 설립 인가가 취소되느냐 마느냐에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었던 때예요. 그 대법원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돼버리면 이거 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아니다. 조합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라고 판결이 나는 걸 기다리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법원도 원칙은 법원도 뭐 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제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을 이렇게 늘어붙이다 보니까 우리의 직관과 상식에는 반하는 그런 결과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분 법리, 이 경우에는 이게 최선이냐, 이 경우는 이게 최선이냐 이렇게 신청 안 하면 과징금 매겨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다른 상황이 터지면서 붙으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20%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이것만 지금 한 40억 정도를 조합이 더 토해내야 돼요. 더. 이 사람들 이제 완전히 땡 잡았죠. 땡 잡았어요. 이거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조합의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송을 엄청나게 넣으시더라고요. 이 제일순위 선고한 분들이. 제가 한 8년 동안 그 조합을 다니면서 소송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뭐 저런 분들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매번 저한테 일감을 계속 주시니까. 그리고 막 저한테 인사도 잘해요. 아유 김 변호사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자꾸 보니까 막 삼촌 같아요. 근데 싸우면 백전백승 제가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손님이 오신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 상대방인 그분이 저를 소개해서 오고 아무튼 저희 사무실 완전 먹여 살리신 분인데 막판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리고 제 블로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서면도 직접 쓰시는데 변호사 안 써요. 저랑 8년을 싸우더니 완전히 고수가 됐어요. 웬만한 지금 변호사 1년 전보다 훨씬 나을 완전히 제 노하우를 다 그냥 빨아먹는 것 같아요. 손님도 소개시켜주고 하더니 여기서 이제 시공사가 돈을 안 빌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시공사한테 이제 소송고지를 신청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쳐들어간다. 시공사 당신 탓이다. 이렇게 쳐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20% 이자라는 게 이렇게 막강한 거고 요새 옛날 20%라는 것은 그 금리가 별로 높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요즘 소송 촉진에 관한 그 특례법 소송을 질질 끌면 거기에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20%를 주죠. 옛날 20%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엄청난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 오늘 강의가 현금청산인데 현금청산에서 그 당사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하는데 감정평가에서 이게 금액을 늘리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요. 많이 해봐야 5%예요. 근데 여기서 20% 하면 그냥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차라리 빨리 늦게 주라. 신청해놓고 늦게 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이게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넣어놓고 20% 이자를 늘려나가는데 조합이 빠지시면 안 되겠대요. 어떻게 하면 조합이 안 주게 만들 수 있겠네. 또 뭐 그런 분도 많고 이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